1960년대 중반에 단일 운동 뉴런과 연결된 근섬유를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과학보고서 몇 개가 관심을 끌면서 바이오 피드백 연구의 시대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서 신경생리학자인 에드워드 패치는 1969년 붉은 틀 원숭이의 뇌운동 피질에 있는 개별 뉴런을 조사하여 일찍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창조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그는 선택적 강화를 통해 원숭이들이 뉴런의 흥분은 높아졌는데도 말초의 전기 활성이나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훈련에 성공했다. 정반대로 단일 뉴런의 흥분은 억제하고 근육 수축만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는 정신을 신체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제 증거를 보여준 것이었다. 1998년 필립 케네디 등은 폐쇄증후군 환자의 단일 피질 뉴런 활성을 이용해 컴퓨터 커서를 움직인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폐쇄증후군이란 전신은 마비되었지만 중추신경계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1년 후에는 닐스 바우머가 폐쇄증후군 환자의 뇌파 검사를 이용해 컴퓨터 철자 시스템 조정법을 익히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 초기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환자가 글을 적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존 채핀과 내가 뇌 활성을 이용한 로봇팔 조정법을 쥐가 수행했다는 연구 발표를 했다. 그러나 BMI 연구가 영장류 실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처음 원숭이로 실험을 계획할 때의 예상은 우리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주면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란 거였다. 하지만 우리 BMI는 원숭이 벨의 뇌에 심은 100개 정도의 피질 뉴런만으로 원숭이의 팔 움직임과 유사하게 로봇팔도 움직일 수 있었다. 피질 뉴런의 전기 활성을 번역해서 로봇팔을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로봇팔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얼마 정도의 뉴런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우리는 원숭이의 대뇌 피질 여러 영역에 미소전극을 삽입해 놓았으므로 개별 뉴런이 동작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할 수 있었다. 전체 표본에서 무작위로 개별 뉴런을 탈락시켜 뉴런 하나만 남을 때까지 수행 성과를 다시 측정했다. 하나씩 뉴런을 탈락시키자 수행 성과도 점차 떨어졌다. 그러다 뉴런이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되자 수행 성과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몇 개만 남았을 때는 수준이 대단히 형편없었다. 뉴런이 하나 남았을 때는 믿을 만한 운동 예측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인 팔 운동을 인공기계에서 재현하려면 뇌뉴런 집단의 협력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단일 뉴런 불충분의 원리다. 우리는 뇌 활성으로 조종하는 로봇 동작의 실시간 피드백에 대한 영장류의 반응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동안 실험장치에 미소전극을 최고 512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잠재적으로 최고 2048개의 단일 뉴런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BMI 전원을 켜고 조이스틱을 없애버린 후 원숭이 오로라가 팔 움직임을 멈추고도 이전처럼 주스 포상을 받기 시작하자 우리는 오로라가 조이스틱 조종에서 뇌 조종으로 옮겨갔음을 깨달았다. 뇌와 근육 활성이 분리된 것이다. 이 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은 시각적 피드백과 주스 포상이었다. 오로라는 팔을 움직이지 않아도 포상받을 수 있음을 알아내자마자 과감히 몸 움직이는 것을 그만두고 정신만을 이용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몇 주에 걸친 뇌 조종 모드의 BMI에서 오로라의 수행 성과는 더 향상되었다. 훈련한 지 3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뇌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도 팔로 등을 긁거나 지나가는 신경과학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 등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오로라가 게임을 완전히 통달하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운동 과제를 추가했다. 한 가지는 쥐는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다음은 목표물을 얼마 동안 붙들고 있도록 한 것이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생각만으로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도 성공했다. 우리는 이 실험의 분석에서 막대한 양의 신경생리학 자료를 더 얻을 수 있었다. 조사한 6피질 영역 모두에서 오로라의 팔 궤적 예측하기가 뉴런 집단으로는 가능했지만 개별 뉴런만으로는 그럴 수 없었다. 또한 팔 궤적 예측하기에서 뉴런 표본들은 각기 다른 피질 영역이라 서로 전문화 수준은 달랐지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정보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원숭이 오로라의 전두엽과 두정엽 전반에서는 광범위하게 팔 궤적에 관한 생각이 발생했었고 특정 운동 과제에 참가하는 피질 뉴런 중 상당수는 자신의 흥분 활성을 몇 가지 운동 변수를 계산하는데 동시에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뉴런 다중작업의 원리다. 즉 오로라의 뇌에서 운동 기능이 국소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대뇌 피질의 기능 전문화가 존재했지만 상대적이었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기능 공유가 있었다. 우리 분석의 다음 단계는 조이스틱을 사용할 때와 아닐 때 개별 피질 뉴런의 반응을 비교하는 일이었다. 즉 조이스틱 조종 모드, 팔 동작과 함께 하는 뇌 조종 모드, 그리고 완전한 뇌 조종 모드 이렇게 세 가지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피질 뉴런의 흥분에 대해 분석해 보았더니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드러났다. 먼저 팔과 손을 이용해서 로봇팔을 움직일 때만 흥분하는 피질 뉴런 집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팔과 손을 멈추면 흥분을 완전히 멈추었다. 다음은 규모가 꽤 큰 피질뉴런의 일부 집단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팔과 로봇팔 양쪽의 움직임에 대해 흥분했다. 심지어 뇌로만 BMI를 조작하고 있는 동안에도 흥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피질뉴런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신경생리학자로 살아오면서 보고 상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섰다. 이 피질뉴런은 오로라가 뇌 활성만으로 BMI를 조종하는 순간부터 미친 듯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마치 뇌가 기계를 자기 신체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때까지 감각운동 피질 속에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았다. 이 결과는 마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에서 나오는 환희의 성과처럼 들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뇌의 운동 활성과 근육 수축을 분리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척수의 병소나 말초의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뇌 기능은 온전한 환자들이 가동성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신경보철 장비를 자신의 대뇌 피질 활성만으로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